6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나는 임장한 아파트들을 필터링해 골랐으며 거주를 희망하는 동네와 아파트를 선정하고 실거래 등록 전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가계약을 했다. 임장할 아파트들을 추리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회사 출퇴근의 용이성, 살기 좋은 곳, 면적, 대단지. 대부분의 기준은 네이버 부동산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데 이를 손품이라고 한다. 반면에 살기 좋은 곳인지 여부는 임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발품이라고 한다. 나는 손품으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발품으로 실거주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하다보니 익숙해졌다. 먼저 손품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인자인 회사 출퇴근의 용이성, 면적, 대단지의 기준으로 필터링했다. 회사 출퇴근의 용이성은 말 그대로 회사에 출퇴근하기 좋은지 여부인데 나는 회사까지 도어 투 도어 편도 1시간 이내면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켜고 어떤 위치가 내가 다니는 회사와 도어 투 도어 1시간 이내인지 필터링했다. 아파트와 지하철역의 도보 시간에 대중교통 탑승 시간을 더했다. 참고로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설문한 결과 수도권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115분이었다. 왕복 2시간 정도를 기대 버리고 있는 셈이다. 실거주 면적은 전용 59제곱미터 이상인 옛날 기준 23평에서 24평 이상으로 필터링했다. 나와 와이프 그리고 향후에 가질 아기를 생각하면 20평대 이상의 아파트가 필요했다. 20평대의 아파트는 지어진 시기에 따라 방의 개수와 화장실의 개수가 달랐다. 1993년 전후에 지어졌다면 방 2개와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998년 전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방 3개와 화장실 1개, 2005년 전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방 3개와 화장실 2개로 구성된다. 당연히 최근 지어진 아파트를 원했지만 동일 위치라면 최근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너무 비쌌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하지만 내가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에는 매도 물량이 워낙 적어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필터링해서 아파트를 골랐다. 대단지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저렴한 관리비와 환금성이다.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관리비는 평균 1062원, 500에서 1000가구는 1091원, 300에서 500가구는 1152원, 150에서 300가구는 1271원이다. 약 20% 차이. 대단지에서 20만원 나올 관리비가 소형 단지에서는 24만원이 된다. 환금성은 얼마나 아파트의 거래가 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나홀로나 작은 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불장에는 비교적 거래가 잘 되지만 하락장에는 거래가 잘 되지 않아 기천만원을 낮춰 팔아야 그나마 팔린다. 그래서 나는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했다. 이런 점들을 적용해서 나는 네이버 부동산을 켰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이런 인자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먼저 나는 매매를 할 것이고 아파트를 거래할 것이다. 그리고 5억에서 6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것이고 면적은 20평대에서 30평대로 설정했다. 조건 변경에 들어가면 세부 사항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세대수 500세대 이상으로 설정했다. 아파트의 연식, 방, 화장실의 개수도 설정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에 매물이 워낙 없어서 나는 모든 기준을 풀고 아파트를 필터링했다. 나는 이렇게 손품으로 여러 아파트들을 선정하였으며 선정한 모든 아파트들에 대해 발품을 팔기 위해 3주 동안 하루 2단지 정도를 임장한다. 부동산 사장님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익숙해졌고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면 부동산 사장님들은 매수인인 나의 편이었다. 아닌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당시에는 거래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조금 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거래 수수료를 최대로 들이면서 부동산 사장님이 내 편에서 아파트 가격을 깎는 편이 더 좋은 것 같다. 우리가 발품을 통해서 알아볼 내용은 크게 없었다. 서울이 아니었다면 임장을 통해 알아볼 인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서울이기 때문에 동네의 분위기와 언덕의 여부로 판단하면 된다. 동네의 분위기는 보통 연령대로 나눌 수 있고 언덕은 걷다 보면 알게 된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연령대가 높은 할아버지들이 많은 동네가 있는 반면에 학생들이 많은 동네가 있다. 당연히 분위기는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나는 단지 내 외제차 비율만 봐도 이 아파트의 소득 수준을 판단할 수 있었다. 욕을 먹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같은 값이면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를 선호한다. 그리고 서울은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평지가 잘 없다. 임장 시 주로 체크하는 사항은 언덕이 있는지, 언덕이 있다면 내가 매일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언덕인지를 확인했다. 아파트 내부를 볼 때면 나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했다. 기본적인 체크 항목은 누수, 바닥 평탄도, 샤시, 수압 등이다. 어차피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수리는 할 것이었다. 따라서 벽의 상단을 보며 누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했다. 수압은 간단히 체크했으며 바닥의 평탄도를 체크했다. 바닥을 체크하는 이유는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방향이 중력 방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샤시가 오래되었다면 갈아야 할지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샤시의 노후도도 체크했다. 샤시의 가격은 기백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오래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수리된 아파트를 매수해야 할지 순정의 아파트를 매수해야 할지였다. 수리가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정도가 비쌌는데 순정의 아파트는 저렴한 반면에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길었다. 나는 수리가 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인테리어 역시 재화이기 때문에 매도 시 감가를 쳐맞아 저렴하기도 했고 몇 주의 공사 기간 동안
동안에 추가 이사비와 호텔비도 감안해야 했다.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듯이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나는 경기도에 전세로 거주하였으며 서울 임장을 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 와이프의 체력은 점점 바닥이 났다. 하지만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했던 생각에 몸은 움직였다. 이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임장을 나섰던 와이프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우리는 실제로 매일 이렇게 긴 여정을 함께 했다. 나는 많은 임장 아파트들 중 언덕이 낮고 동네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누수가 없고 바닥의 평탄도가 좋고 수리가 된 아파트를 골라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적당한 선에 매물로 나왔는지 알아보았다. 가격이 적정한지는 기존의 실거래가와 주변 아파트의 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이 시기에는 거래가 되면 3천에서 5천만 원이 올라 호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거래 직후에 물건을 매수함으로써 기천만 원을 비싸게 매수하는 것은 지양했다. 이 동네가 거래됐다면 다른 동네로 눈을 돌리거나 선정한 아파트가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눈치를 채고 실거래가가 등록되는 한 달 뒤가 되기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주의한 것은 부동산에서 이게 방금 거래된 내역이라고 계약서를 보여주며 실거래가가 등록되기 전에 계약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나는 네이버에 등록된 한 아파트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동일 평형의 3개 아파트들 중 2개의 아파트가 갑자기 거래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나머지 1개 아파트를 다음날 보기로 하고 아파트를 보자마자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일을 잡았다. 보통 허위 매물로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해당 물건은 다른 층에 위치했고 모두 집주인 확인을 받은 매물들이었다. 그렇게 나는 생애 첫 계약이라는 떨림과 함께 불안함을 가지고 계약일을 기다렸다.